안녕하세요. 저는 신의심의 이화정 기자입니다. 영화 잘 보셨어요? 네. 와, 굉장히 많은 분이 찾아주셔서 소공녀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지금도 좀 느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감독님 모시고 정봉 감독님 모시고 소공녀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 착석하셨는데 먼저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공역 감독 정국입니다. 이렇게 좀 개봉한 지 좀 된 영화인데도 많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는 얘기 나눠요. 3월에 개봉을 해서 관객들을 만났죠. 그때도 굉장히 그 미소가 일으킨 파장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한강을 건너가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나요. 그 뒷머리 이렇게 휘날리면서 그것도 그러니까 좀 거의 백발이 되어가는 그 미소의 그 모습이 지금 잘 살고 있을까? 어디서 계란 한 판 들고 또 다른 집을 찾아가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영화를 이제 그 최근에도 다시 보면서 굉장히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아, 예전에 진짜 취향을 공유하고 같이 어떤 꿈을 꿨고 어떤 걱정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도 내가 열정적으로 살았던 한때가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 그런 것들 다 있고 좀 현실의 어떤 그 현안에 더 안주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한 문제들, 뭐 취업도 있고 결혼도 있고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내가 어떤 걸 꼭꼭 숨겨놨던 옛날의 열정 같은 것들을 미소가 그 가방을 끌고 다니면서 좀 일깨워주러 다니는 게 아닐까. 그 되게 신기루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다시 미소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5년 후에 또 10년 후에 다시 이렇게 미소를 만나도 그 생각이 들면서 좀 쓸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은 개봉하고 나서 계속 좀 미소에 대한 생각을 많이 또 하시는 계기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니까 또 어떤지 일단은 좀 미소라는 아이에 대해서 아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젊은 그 미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흥미지면. 저는 사실 개봉하고 글을 쓸 때 미소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촬영할 때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오히려 좀 쉴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 개봉을 하고 근데 요즘에 이제 조금 시간이 나면서 미뤄뒀던 영화들 보고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미소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건 낮 시간에 노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일에 낮에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책을 읽고 너무 그걸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대학교 때는 뭐 보고 막 전화해서 이거 봤니 막 만나서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이랬는데 더 이상 이제 그럴 친구들이 다 직장에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아 정말 미소는 외롭겠다라는 공감을 하게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계를 할 친구들이 없어요. 이제. 줄어드는. 예, 예. 이렇게 취직 혹은 이제 아이를 낳거나 하면은 이제 여가 시간이 없고 점점 친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되게 그 그래서 좀 약간 그 미소가 어떻게 보면은 좀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미소에 대해서 그 심한 말도 하잖아요. 그 선배 언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염치도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좀 사회가 바라는 인간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고 지금 우리가 좀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과는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놓치고 사는 그런 유형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있으면은 그렇게 이솜 씨가 연기한 미소처럼 멋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예전에도 감독님한테 이런 질문 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 미소는 그러면 어디서 좀 착안을 하셨나요? 라고 했더니 그 감독님이 영화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도 수익이 거의 영원 수익이 거의 영원이고 아 진짜 영화가 완성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들었던 생각도 많았었고 그런 것들도 시나리오를 계속 이제
고쳐나가고 수정하면서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미소라는 아이의 탄생을 어떻게 좀 처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냥 딱 첫 발상은 그냥 서울 집값 비싼 거였던 것 같고 네, 뉴스. 네, 그냥 집값은 계속 오르고 사람의 노동의 그 가치는 안 오르고 이러는 것이 이제 좀 분통이 터져서 그러니까 저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계속 많아지는데 그러다가 좀 반대의 선택을 하는 인물을 보고 싶은 욕구가 되게 컸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미소 같은 친구들은 제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했던 그러니까 미소를 부정적이게 보는 친구들이 저 같을 때가 저도 그랬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 반성하는 계기도 좀 있었고 네. 이것저것 많이 합쳐졌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얘기들을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이제 소공녀라는 제목도 굉장히 문제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 소공녀로 지칭되는 미소라는 이름도 굉장히 좀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소가 사실은 그렇게 미소를 지을 일이 별로 없는 캐릭터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집값도 올려달라고 하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의지하고 사실은 정감을 나누던 그 남자친구도 2년 동안 떠나는 건 거의 진짜 헤어져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긴 기간 동안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또 뭐 지금 하고 있는 본인은 굉장히 자기가 그 일이라고 하는 가사 도우미 일도 되게 이제 일촉즉발이잖아요. 언제 이걸 다시 일당 45,000원짜리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미소를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좀 거리낌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아까 지금 감독님께서 저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지금 좀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지켜보고 싶으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냥 일당을 잘 뛰더라고요. 공장에 가서 일용직으로 이렇게 단순 노동 직업을 구해서 한다던가. 근데 저는 사실 그럴 용기가 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존경심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친구 중에 가사 도우미 일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존경심이 좀 반영되는 것 같아요. 미소라는 사람의 그 선택에 대해서. 네. 그럼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희박한 캐릭터라고도 네.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약간 스타일적인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좀 주눅 들어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미소처럼 행동하기가 쉽지를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그 미소 캐릭터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렇게 처음에 이제 청소하고 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도구들을 보니까 보통 청소하면은 대충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좋은 빗자루를 그쵸 먼지 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도 미소가 자기를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걸 선택해서 한 일이고 나는 여기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다른 일을 하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만큼 나도 자신 있어라고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일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당당함은 좀 어떻게 창조를 하신 건지. 그러니까 미소라는 친구는 좀 사회적인 가치 판단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자기가 선택한 그 직업을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제일 큰 것 같고 그 잘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도구들을 구비하고 그러는 모습이 캐릭터의 엣지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의상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겹겹이 이렇게 입은 그 의상이 한 8겹 정도 그때 이솜 씨가 말씀하신 8겹 정도 껴입은 옷이래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패션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하는 레이어드 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좋아서 한다라기보다는 집이 없고 머물 곳이 없으니까 몸 하나에 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가 집에서 이제 나와서 이모랑 같이 산을 넘어갈 때 옷을 막 껴입혔거든요. 이모가 너무 얘가 밉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짐을 자기가 들기는 싫으니까 그 더운데 애한테 옷을 껴입혔던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그 스타일이랑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궁핍함이 같이 결부되어 있는데 그걸 좀 멋있게 포장한다는 점에서는 좀 영화 캐릭터들 중에서는 좀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약간 그런 스타일 같은 것들은 어디서 좀 착안을 하신 건지. 사실 저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편이에요. 스태프들이 그러니까 의상 실장님이 워낙 친분도 있고 친한 언니기도 하고 그분의 능력도 제가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다행히 미소와 되게 닿아 있는 부분이 많은 분이어서 캐릭터를 읽고 해석하는 게 저랑 거의 일치했고 그분이 제안하는 스타일에 이견이 없었던. 네. 머리 색깔 같은 경우도 가장 이렇게 좀 약간 미소를 미스테리하게 만드는 부분이 머리가 흰다라는 설정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한약 먹으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건 주로 한약 먹으면 머리 하얘진다, 뭐 네. 무랑 같이 먹으면 그런 얘기만 듣다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영화나 책이나 이런 데 설정이 있었던 거였는지 어디서 좀 가져오신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관객들이 초반에 보고 이 영화를 계속 보게 하는 후킹을 가지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책이 아니라 영화에서 더 그 승부를 볼 수 있는 건 시각이다 보니까 흰머리라는 엣지를 생각하게 됐고 처음에는 이제 안 그래도 어릴 때 한약 잘못 먹으면 흰머리 난다고 하는 얘기에 역발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흰머리가 얘가 많은데 이제 한약을 먹으면 없어진다. 그거는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어요. 그냥 저의 상상력인데. 근데 거기에는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집을 구해서 살려고 하면 이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피곤하게 그러다 보면 다들 꼭 약을 먹더라고요. 네, 그게 뭐 비타민 약이든 뭘 계속 삼키는 모습이 그걸 또 미소한테 심어주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참 그 미소라는 캐릭터를 이렇게 궁지까지 몰아넣고 굉장히 뭔가 장치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또 알약으로 간단하게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집도 없이 떠도는데 그 한약 상자를 굉장히 무거운 거 아시죠? 그 몰로 돼서 그런 걸 들고 다니는 걸 보면서 이 뭔가 세팅이 굉장히 잘 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미소에 대한 궁금증? 이 여자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것들을 좀 불러일으키는 디테일한 요소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사람의 어떤 인성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그런 내면적인 것들은 저는 오히려 미소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들이 말하는 잠깐에 너 예전에 이랬잖아. 넌 좀 달랐어. 특별했어. 라는 말로 조금은 이 여자가 설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반대적으로 이제 그 친구들을 어떤 친구들로 구성을 할까도 그게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여성이 많다라는 게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소가 여자여서 뭐 여자친구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남자 선후배보다는 여자 선후배가 많았고 미소가 가서 일을 하는 공간도 이제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성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미소의 또래의 여성들의 어떤 사는 모습들이 그로 인해서 조금은 나타났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결혼을 해도 뭐 이제 그 시댁과의 어떤 그런 것들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또 이제 뭐 남편과의 어떤 그런 위화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여성들의 모습이 제시가 됐는데 감독님 어떤 식으로 좀 그리고 싶으셨던 건지. 사실 그 인물들은 그냥 주변에서 너무 재미없을 만큼 표본적인 네. 이야기들이어서
제 주변에도 널려 있고 그래서 사실 선택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집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씩들은 포기하고 사는 것 같은데 그 다양함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남성 캐릭터가 조금 늘어나면 네. 이 영화가 가진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와는 다르게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길까봐 조금 더 여자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위협성은 뭐예요? 저는 그 이 영화에 나온 남자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여자들보다 좀 찌질하다라는 생각을 그려진 캐릭터로 봤을 때는 그런 측면도 좀 엿보였거든요. 후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쨌든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실패를 하고 나서 그거를 좀 눈물로 호소하는 스타일이었고 선배 같은 경우도 계속 결혼을 못하고 그 집 자체가 굉장히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많은 집이었잖아요. 근데 그 선배도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귀신의 집 같은 공포 영화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좀 희화해서 그려진 측면도 없잖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성 캐릭터보다 오히려 이쪽에는 판타지성이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더 코믹한 요소들이 더 좀 부과가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했는데 그런 차이들도 혹시 염두에 두신 게 있으셨는지. 생각해보면 남자 캐릭터에만 찌질하거나 희화를 더 시킨 것 같지는 않고 여자 캐릭터도 좀 충분히 비슷하게 했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남자 캐릭터를 그렇게 그리는 거나 여자 캐릭터를 이렇게 그리는 게 약간 빈도가 낮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남자가 우는 게 찌질하다고도 잘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워낙 연기를 좀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라고 할 정도로 좀 그분의 모습이 찌질했다라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너무 이제 그 초반에 이제 그 남자친구의 장면들 중에 재밌었던 게 이게 재미로 소비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섹스를 못 한다라던가 그리고 그러니까 창문이 있는 집을 갖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월세 때문에 이게 비싸서죠. 결국은 비싸서 그 창문이 있는 집을 가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선택하고 싶은 거에서 계속 이제 그 선택을 못하게 금지하는 요소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왜 이렇게 집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저런 것들은 돈을 쓸까 하는 게 그 영화에서 이제 그 대변되는 위스키와 담배였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호품이잖아요. 감독님께서 이제 그 위스키와 담배로 이걸 설정을 한 미소의 어떤 생활 태도를 설정한 이유도 궁금하고 그 두 가지를 선택을 한 이유는 또 무엇이었는지 취향도 반영되셨을 것 같고. 네, 그 저의 경험이나 제 주변에 이제 같이 영화를 하는 사람들의 경험, 저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제 현실을 마취시켜주는 게 술, 담배가 아니었나 힘들 때. 그래서 또 추울 때 독주를 마시는 게 추위를 견디는 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소주 이런 거보다. 그래서 독주 추운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미소가 그래서 위스키와 담배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감독님 좀 약간 취향도 반영이 된 그 요소들이에요. 네 물론입니다. 굉장히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위스키 종류 글램피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가격대도 그 10,000원에서 13,000원으로 오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영화 하면은 발로 뛰어서 보통 시나리오 쓴다라고 하잖아요. 그 취재를 열심히 하는데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돈이 없어서 많이 못 먹었어요 위스키를. 근데 가끔 누가 이렇게 데려가 줬을 때 사실 그 병을 사다 놓고 마시면 훨씬 조금 더 싸게 먹을 수 있는데 그 바를 처음 갔을 때 저는 좀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나 내가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착한 좋은 분위기.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인간한테 되게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 잔에 그 만 얼마? 만 원대 초반으로 지금 그 분위기를 살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 시간 동안은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뭐 매니큐어나 페디큐어 하는 샵도 굉장히 이제 한참 붐이 일었을 때 다들 막 이제 그런 인터뷰 많이 했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세요? 뭐 이런 걸 하냐? 뭐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 정도 돈으로 이 시간 동안 내가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좀 만족도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은 비슷한 그런 심리적인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이제 그 위스키 담배에 집착하는 미소를 보면은 그 소확행이라는 얘기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 소확행도 일본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일본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게 뭔가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취직을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수익을 얻은 동안 얻으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치를 두는 작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 전체가 무기력해지는 것들도 좀 약간 그런 데서 오는 반동의 작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 이제 그 미소의 행동들 하나하나를 봤을 때 감독님이 이제 좀 약간 크게 이제 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도 영화를 하다 보면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소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 건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쓰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냥 분명히 뭔가 되게 크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거를 좀 느끼는 대로 본대로 묘사를 하면 그냥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고 사실 저도 그러고 싶은 것 같아요. 되게 괜찮은 집을 사서 괜찮은 인테리어를 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저희 세대에서는 집을 산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을 찾아서 취미를 붙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소확행이란 그 반동이라는 말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무기력함. 그 캐스팅 얘기도 조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아까 뭐 이제 스타일 자꾸 얘기를 했던 게 그 이솜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배우 자체의 어떤 그런 개성 같은 것들이 미소라는 캐릭터랑 굉장히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 궁핍함이 내가 좀 선택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이 배우가 계속 좀 독립 영화보다는 그러니까 상업 영화에서 많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장르 영화 안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면 지금 조금 그걸 틀을 깼다라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약간 제안을 하시게 됐고 어떤 반응들이 오갔는지 캐스팅 하실 때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캐스팅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이 미소라는 캐릭터가 담배를 핀다는 게 장애물이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배우들한테 제안을 할 때 왜냐면은 그게 역으로 제가 이 영화 그러니까 미소라는 캐릭터를 담배를 피게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지만 여배우가 담배를 피면 광고나 이렇게 이미지에 영향이 끼쳐지니까 다들 약간 좀 그거를 마이너스 요소로 보는 것에 되게 마음이 아팠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솜이라는 배우는 그걸 전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연기고 영화인데 자기는 그런 거 괜찮고 본인은 담배를 안 피우시는데 되게 목도 약하시거든요. 근데도 이제 되게 용감하게 그거를 오케이를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배우가 되게 용감하다고 생각했고 이 영화는 용감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서로 잘 맞았던. 그 담배 진짜 그 이후에 이솜 씨 광고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좀 키워드였던 것 같은 게 이 영화 안에서도 계속 담배를 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그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잖아요. 선배 언니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친구도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담배 안 피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너가 그걸 혹시라도 알려질까봐 너 때문에 이런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어느 정도는 깨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 체감이 될 정도로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건지. 네, 왜냐면 저는 사실 약간 남자 배우들이 과연 이 역할을 담배를 피는 캐릭터여서 꺼려지는 조금 고민이 될 때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왜 여배우들은 이거를 고민해야 되지? 라는 게 너무 좀 답답했었고 약간 안 보이는 그런 거는 아직 여전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큰 걸림돌이라고는 진짜 그 네. 캐스팅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지는 몰랐었는데 여러 가지 좀 장벽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그런 말씀 들으면서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여배우들은 또 역할이 그냥 개수 자체가 별로 훨씬 작다 많지 않죠. 보니까 이 독립 영화에서 만약에 실패를 할 경우 그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그 피해가 네. 책임이 훨씬 커지니까 또 더 신중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저는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같은 여성 영화인 그 약간 이제 시장이라는 극장에 내놨을 때 이 영화가 가지는 약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았던 작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성의 원톱 주인공이고 여성이 끌어가는 영화고 소재 자체도 굉장히 소소하다라면 소소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영화 만드시면서는 좀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진짜 그 상반기 영화 중에 이 영화가 거의 6만 명 정도의 관객이 들었거든요. 엄청난 수치. 저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케이블 TV에서 케이블 TV에서 아니 종편에서 1% 넘으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처럼 독립영화에서 10,000명 넘으면 엄청난 수치인데 진짜 기록할 만한 어떤 호응을 불러일으켰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제작 방식에도 좀 가치를 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보신 분들은 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영화가 이제 족구왕 범죄의 여왕이랑 같이 언급이 되는 이유가 같은 제작사에서 만든 작품이죠. 광화문 시네마라고. 제작이 들어가기 힘들고 내가 아이디어가 있고 시나리오가 있어도 영화를 만들기 힘들 때 그 각 파트에서 일하는 파트너들이 항상 있어서 그들이 같이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형식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감독님도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관객한테도 좀 스타일로 미소의 스타일처럼 하나의 스타일로 다가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뭐 관객들한테 광화문 시네마가 얼마나 알려져 있고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는지 저는 전혀 알 방법이 없고 전혀 모르겠지만 그냥 사실 광화문 시네마라는 동아리거든요. 그 제작사라기보다는 동아리요? 네, 동아리가 없었다면 소극영화가 만들어질 수는 없었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소극영화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투자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젊은 직원들은 재밌게 봐주는데 이거를 결정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를 살짝 지나가서 그런지 이게 무슨 공감을 못. 그게 저는 너무 좀 힘들었고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근데 어쨌든 이런 집단에서 계속 이렇게 힘이 돼줬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같이 이제 그 족구왕을 했던 뭐 감독님부터 해서 각 파트의 역할을 조금씩 담당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좀 역할을 하셨어요? 김태공 감독님 1999년에 와 1999년에. 굿바이 싱글을 지금 김태공 감독님은 제작자 대표 역할을 하면서 저에게 시나리오를 고치라고 많이 했던 것 같고 주로 야단을 치시는 역할. 크게 야단은 아니지만 이제 엔딩에 대한
적극적인 태클을 걸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바꿨고 그게 저한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그때는 많이 화가 났지만 그리고 권호관 감독님은 지금 이제 타짜 면이 찍고 지금은 타짜 3를 찍으시는 분은 저랑 같이 그 겨울에 그 골방에서 같이 뒤에서 글을 타짜 3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힘이 됐어요. 같이 글이 안 써진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같이 시나리오 마감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네, 나만 못 쓰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나만 바보가 아니구나 이런 어떤 엄청난 동료 같이 술 마셔주고 이런 정신적 지주였고, 예, 정말. 그리고 이제 문기 오빠는 소공에 나오는 한솔이가 그린 그림을 그려줬고, 웹툰을 그려줬고, 현장에 이렇게 한 번씩 차를 싸들고 와서 이렇게 스태프들한테 추운 겨울에 돌려주고. 그리고 제 남편인 범죄여왕 감독은 콘티를 그려줬습니다. 스토리보드를 그려주고 저를 배달해줬죠 현장에. 그 매니저 역할을 그리고 매니저 역할을 해주신 거죠? 스태프들한테 갈 어떤 저의 어떤 모자란 분노를 다 들어주시고 조금 더 현장이 그나마 좀 편안할 수 있었던 이유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고. 또 누구였지? 지훈 오빠는 김지훈 PD님인데 족구왕 PD님인데 항상 저의 불같은 성격으로 인해서 저희 강화문 시네마에 이제 분란이 올 때 중재자 역할을 잘 해주셨던 강화문 시네마가 깨지지 않게. 프레딧에서 우문기 감독님 이제 웹툰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를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소공녀를 할 때도 그분들이 이제 같이 스텝으로 그렇게 분야를 나눠서 참여를 해주셨고 각자의 그런 어떤 좀 약간 역할을 가지고 문제 여왕을 할 때나 족구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 파트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하신다는 거죠. 이제 뭐 권호원 감독님이 다른 시나리오를 쓸지언정 거기 와서 같이 머리를 쥐어뜯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색깔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는 조금은 기존의 어떤 좀 이제 그 영화들과는 다른 이제 투자를 결정하시는 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놓칠 수 있는 젊은 감각 같은 것들, 스타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이 세 영화에 같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모델을 형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또 감독님도 이제 지금 좀 준비하시는 작품이 있으신지 같이 또 강화문 시네마의 작품이 차기작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저희는 지금 다 바빠서 그 제가 아까 앞에 언급한 감독님들과 PD님이 지금 상업 영화를 준비하고 계셔서 소공녀가 거의 시즌 1처럼 마무리된 거예요. 네, 왜냐면 5명의 연출자가 어쨌든 장편을 한 편씩 찍었기 때문에 그게 저희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숨 돌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강화문 시네마의 그 파트 2 그분들이 다 일거리가 없어서 다시 강화문 시네마의 일을 또 영화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진짜 얘기를 하면서 응원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영화 팬들한테 어떤 스타일이랑 영화적인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좀 새로운 집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공녀도 분명히 그 여러 가지 영향 안에서 나온 독특한 작품이면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독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 관객분들께도 마이크를 드릴게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20대 초반이어서 그 영화 속에 미소와 적점이 좀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담배도 굉장히 사랑하고 술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소에 대해 공감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삶의 거대한 풍파를 맞아본 적도 없지만
근데 이제 사람이 담배와 술은 어느 정도 중독성이 있잖아요. 현실에 대한 마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미소는 어느 정도 순수하게 술과 담배를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저는 한솔과 처음에 어떻게 만났길래 그 술과 담배와 같이 그 정도로 사랑할 수 있었는지 미소의 전사가 좀 궁금합니다. 미소와 한솔의 전사는 미소가 원래는 그 회사에 다녔었어요.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근데 미소같이 호불호가 강한 성격은 젊은 여성은 회사 생활을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막 본인 얘기를 하듯이. 그래서 저는 힘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길을 그냥 모두가 사실 회사 생활을 하면 여성을 떠나서 힘들잖아요. 맞춰야 되니까 처음에 힘든데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는데 미소는 그냥 그만두는 캐릭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러 갔을 때 한솔이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가 담배 필 때 만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이거 질문 재밌네요. 저 몰랐어요. 한솔이랑 그렇게 만나게 된지. 네.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굉장히 진짜 저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는데 이 미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수입도 굉장히 작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게 좀 안쓰러웠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용직 노동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 담배와 위스키를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걸 먹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정말 돈도 굉장히 칼같이 나누잖아요. 이 영화의 디테일이 강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 소품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예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나타내주는 작은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 업자들만 쓰는 그 돈통인 거 아시죠? 그 금고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넣는 거 거기에 이렇게 자기가 쓸 어떤 그 위스키와 담배값을 따로 넣고 계산하고 계속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몸도 힘들 텐데 되게 좀 성실한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도 참 먹고 살기 힘든 게 결국에는 또 이제 좀 거대하게 보자면 또 미소가 살아가는 이 생태계 예 지금 이 한국이라는 생태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없어서 제가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질문 받아볼까요? 네. 미소가 보면은 인생 전반에서 고소득계층은 아니잖아요. 근데 위스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좀 고급진 취미라고 여겨지게 되는데 미소가 어쩌다 위스키를 처음 접하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 나중에 이렇게 다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미소가 대학교 때 그 친구들하고 밴드 생활할 때 찍은 사진이 나오는데 잠깐 거기 보면 이렇게 양주를 들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 밴드 생활을 할 때 그 나이가 제일 많았던 그 보컬 로기 오빠가 위스키를 어느 날 들고 왔겠죠. 그때 그리고 그들이 가장 친하고 가장 뜨겁고 재밌을 그 시절에 처음 먹었던 게 그 위스키였고 아마 미소는 그게 되게 맛있었던 게 아닐까. 혹은 그 시절이 그리웠던 게 아닐까. 뭐 사실 그 어떻게 보면 피 많이 팔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은 했어요. 그러니까 피 팔아서 영화 보잖아요. 여기 영상 자료는 오면은 그냥 무료로 볼 수 있는데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네.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엔딩 부분이 피드백 받아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기 전에 감독님이 처음에 생각하신 엔딩은 어떤 건지 궁금해서. 네. 영화의 앞가디가 낱낱이 해부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원래는 미소가 이제 그 마지막 친구 아기가 있는 정민의 집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호숫가에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여보세요? 아니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에서 끝나고 이제 미소가 베를린에 있어요. 베를린에 사는 친구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 이민을 갔든 유학을 갔든 그 작은 집에서 같이 사는데 똑같이 거기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위스키를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게 엔딩이었어요. 그러니까 백발이 돼서 베를린에 이렇게 담배 피면서 지나가는. 예. 근데 왜냐면 사실 이게 되게 제가 서울 욕 가고 싶어서 이게 서울이 이렇게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던 거라 나라를 체인지했을 때 거기 양주값도 낮고 담배도 훨씬 여성이든 남성이 그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왠지 조금 같은 상황인데 조금 자유로워 보이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백발이 돼서 그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제가 카타르시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내부에서는 찬반이 너무 분분했던. 그거는 그러면 한국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우리는 뭐 이런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되게 무책임한 짓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한순간도 미소는 스타일과 힙함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베를린이 진짜 그러니까 싸게 지금 말한 이제 뭐 맥주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즐길 수 있는 도시잖아요. 문화적인 것도 즐길 수 있고 역시 좀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 보면서 진짜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멋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20대 때는 그를 보면서 좀 우러러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30대, 40대 되고 나서 가정 꾸리고 나서는 미소 친구들처럼 푸사리를 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한때는 굉장히 우리가 좀 우러러 보는 친구, 멋있는 친구, 그 걸어오는 한 순간의 모습에서 그 미소를 멋있게 보이고 싶어했다라는 게 이런 지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 원래 원제 그 미소가 미소 서식지에서 따와서 그 뒤를 서식지를 날리고 이제 미소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일전에 들었었는데요. 그 약간 그 미소가 그 생태계를 굉장히 좀 이렇게 힙하게 만들어주는 멋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은 꼭 마지막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드세요. 앞에 드시라니까. 잠깐 한번 다시 들어주시면은 감독님이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 드릴까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제일 밝은색 옷을 입으신 앞분. 저는 질문이 2개 있는데요. 그 미소가 찾아가는 친구들이 같이 함께 밴드를 했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는 그 막내 남자분은 드럼을 했었고 누구는 건반이고 누구는 기타인데 미소는 어떤 걸 했었는지 영화에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미소가 맡았던 역할은 무엇인지 그거 질문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이언티 첫눈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거기서 안재용 씨가 나오는데 이제 미소가 입었던 그런 의상과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장면들이 뮤직비디오에 나와요. 그래서 혹시 그 뮤직비디오가 이 영화와 이어진 그런 한소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혹시 감독님이 그 부분까지 의도를 하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두 번째 질문부터는 자이언티의 눈이라는 뮤직비디오인데 이거는 소공녀가 부산에서 틀고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공녀가 나오고 근데 그 뮤직비디오는 저의 남편이 찍어서 저희 남편이 그 뮤직비디오를 연출하게 됐는데 그 노래를 듣고 이제 그 곡이 또 눈이고 근데 이제 소공녀도 눈이 오고 그리고 또 소공녀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한 소리에 이게 시퀄이다 그걸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은 그의 작품이니까. 근데 이렇게 가만히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쓸 줄 몰랐어요. 원하지 않았. 내버려뒀더니 적극적으로. 미소 옷을 이렇게 갖다 나르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정도는 안 된다. 왜냐면 제 영화보다 훨씬 먼저 나오니까 그냥 저한테는 미소가 되게 소중한 저의 캐릭터인데 이렇게 커머셜로 먼저 쓰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그때는 이제 말릴 수 없는 상태였고 근데 이제 봤을 때 마치 미소가 죽은 것 같길래 화를 많이 냈던 네 그런 사연이 있었고 그 뮤직비디오 지금 다시 보면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이 얘기 듣고 나면은. 근데 되게 슬퍼요. 네. 좀 네, 많이 슬퍼요. 슬펐던 것 같고 미소가 죽은 거죠, 사실은 거기서 보면은. 네, 그거는 그러니까 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소금의 한 팬이 만든 자기의 해석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미소는 밴드의 매니저였습니다. 이유를 좀 대주시죠. 그냥 미소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뜨거운 작업에 함께 하고 싶은데 그냥 미소 성격에 가장 어울리는 게 매니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떡하죠? 질문 이제 끝났는데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딱 하나만 더 드릴까요? 한 분만 빨리 드시는 분. 네. 아까 드셨던 분들이 다시 드실 줄 알고 더 드리려고 한 거였는데 안 드시네요. 또? 네. 전 개인적으로 영화 보기 전부터 궁금했는데 감독님께서 미소처럼 캐리어를 들고 방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방랑이요? 저는 궁금했거든요. 방랑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행과는 다른 방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을 나온. 그 유럽에 갔을 때는 좀 오랫동안 그렇게 돌아다니긴 했는데 그게 뭐 긍정적인 여행이었죠. 근데 부정적인 집이 없는 정말 오갈 곳이 없는 것은 부부싸움하고 집을 나오면 제가 정말 갈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방랑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을 왜냐면 제가 되게 못해요 그거를 이렇게 부탁하는. 네, 못하세요. 네, 저는 성격이 그러지 못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네. 오늘 감독님 귀 간지러우실 것 같은데 그죠? 남편 얘기 이렇게 많이 하게 될 줄이야. 소공녀에서. 네. 질문을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받을게요. 좀 궁금증들이 많이 해결이 됐나요? 네, 한 두 분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워낙 그 캐릭터의 디테일들이 뛰어나서 저는 이제 그 미소가 진짜 있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신비하지만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요런 이 작은 질문들로 좀 미소라는 인물이 오히려 좀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계속 좀 이렇게 좀 응원해주고 지켜보고 이 영화가 계속 영상자료원에서도 지금 말고도 꾸준히 상영이 때때마다 철철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또 감독님 모시고 미소가 좀 어떤 삶을 더 살고 있을지 좀 유추해보는 시간도 더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감독님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관객분들께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항상 계획이 좀 없이 사는 사람이라서 뭘 할 계획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이렇게 진짜 많이 오실 줄 몰랐고 되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이 마음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정말로. 약간 노래 가사 같은. 네. 80년대. 뭔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느끼한 말도 잘 못해서 그냥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밖에. 네, 뭐 혹시 위스키 안 마셔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취미 없으신 분들은 또 마시고 그 세계로 입문하셔도. 저는 진짜 비추예요. 너무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기호식품을 누가 건강으로 아 근데 이게 먹다 보면은 이렇게 맛이 들리면 떨어지면 슬프고 사기가 애매하니까 그리고 또 건강도 약간 힘들어지는 것 같고. 네, 뭐 건강한 리틀 포레스트적인 어떤 그런 기호식품들 많이 각자 개발해 나가시면서 우리 모두 그 소소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 보는 것도 소확행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그러면은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